이건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발밑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남자라면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시계를 2022년으로 돌려보자. 전 세계가 불가피하게 찍어내던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과 싸우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이었다. 미국을 필두로 모든 나라가 금리를 올리고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면서 부실한 기업들을 정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올라가는 물가를 잡으려고 긴축에 긴축을 했다. 코로나는 버텼으니 빚으로 쌓아 올린 코로나 장벽을 무너뜨리고 다시 바닥부터 다지겠다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딱 세 나라만이 이 흐름을 거스르고 미친 짓을 시작했다. 바로 베네수엘라와 터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바보 라인에 대한민국이 같이 껴있었다. 베네수엘라와 터키가 어떤 꼴이 났는지는 뉴스 좀 본 사람이라면 다 알 것이다.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서 주식은 몇만 %가 오르고 집값도 10배씩 뛰었다. 겉으로 보면 부자가 된 것 같지만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앉은 자리에서 전 국민이 거지가 되었다. 빵 한 조각 사려고 돈을 수레에 싣고 가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소름 돋게도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긴축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찍어내는 그 대열에 합류했다. 한국은행이 아주 기가 막힌 신기술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이름하여 RP 매입이라는 건데 은행한테 일주일만 쓰라고 돈을 빌려주는 단기 채권이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은행이 돈 못 갚겠다고 배를 째면 한국은행이 그래. 그럼 이자까지 합쳐서 다시 일주일 빌려줄게 하면서 무한 리필을 시전한다. 이게 그냥 돈을 찍어서 뿌리는 거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보고 환율 조작국이라고 했던 이유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뒤로는 돈 복사기를 풀가동하고 있으니 국제사회가 보기엔 우리가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다. 바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다. 이 양반이 왜 이런 짓을 방관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그 뿌리를 봐야 한다. 이창용 총재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 알박기로 꽂아 넣은 인사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서울대 학현학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구시대적 호텔 경제학의 모태인 케인스 승수를 믿고 시장 경제를 망가뜨린 주범들이다. 서울대 교수랍시고 책상 물림으로 앉아서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고 재벌을 해체하자고 하는 시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돈을 풀면 다 해결된다는 위험한 망상을 굳이 대한민국에 테스트해본 것이다. 한국은행 총재는 전통적으로 성장과 안정을 우선시했던 서강학파나 조순학파가 이끌었다. 이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서 긴축을 해야 할 시점이었는데 이단이 자리를 잡고 베네수엘라처럼 돈을 푸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 물론 이창용 총재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금융부실이 터지기 직전이니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학현학파 놈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학현학파식으로 치우려다 더 큰 똥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그럼 한국은행이 2022년 긴축 타이밍에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풀어서 살려낸 게 누구냐? 바로 좀비 건설사들이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진작에 망해서 사라졌어야 할 부실 덩어리들이다. 오늘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회사들이 정부가 뒤에서 돈을 대주니까 배짱을 부리며 버티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망해야 할 회사가 안 망하고 버티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냐?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다. 강남 큰손들이 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판에 끼어들었다. 유행으로 돈을 찍어내고 화폐 가치는 쓰레기가 되어가는데 강남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끓는 냄비 안에 개구리처럼 다 죽어가는데 그 안에서 그들만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꼴이다. 수치를 보면 더 기가 막힌다. 2025년 초까지만 해도 이런 단기 채권 잔액이 5천억 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2025년 말에는 이게 얼마가 됐는지 아냐? 무려 6조 5천억 원이다. 1년도 안 돼서 13배가 폭증했다. 누군가는 고작 6조 원 가지고 나라가 흔들리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경제교과서에 나오는 통화승수라는 개념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다. 한국은행이 1조 원을 찍어내면 그 돈이 시중은행에서 신용창출을 일으켜 여기저기 빌려주면 실제로는 14배의 돈이 풀리는 효과가 나타난다.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6조 5천억 원에 14를 곱하면 무려 91조 원이다. 여기에 최근 한국은행이 아예 대놓고 돈을 영구적으로 뿌리겠다며 국채 단순 매입 1조 5천억 원을 발표했다. 이것도 14배를 튀기면 21조 원이다. 이 둘을 합치면 무려 11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시중에 풀린 것이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금리는 내려가고 부동산과 주식은 올라가야 정상이다. 그런데 지금 시장 꼴을 봐라.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시장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한국이 미친 나라로 보이는 것이다. 빚잔치를 벌이며 좀비 건설사를 살렸다. 빚으로 살린 대가로 집값만 띄우고 있는데 환율은 박살이 나고 있다. 너 같으면 이런 나라에 돈을 묻어두겠냐? 나중에는 쫄딱 망할 게 뻔하니까 슬슬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돈을 빼서 나가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돈을 빼서 나간다는 건 뱅크런같이 너도 나도 손해를 볼 순 없으니 어떻게든 손해를 보고서라도 튀어버리겠다는 것이고 순식간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바닥난다는 뜻이다. 지금 제2의 IMF를 말하고 있는 이유이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환율 방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개소리가 되었다. 외환시장이라는 오픈마켓에서 원화 가치가 오르지 못하도록 전 세계 투기 자본들이 계속해서 슛을 쳐대고 있다. 미국 달러나 유로화나 엔화 같은 기축 통화들을 상대로 우리가 쉬지 않고 돈을 퍼부어서 막아야 하는데 그게 가당키나 하냐?
외국 투자자가 보기에 한국 원화가 곧 휴지 조각이 될 것 같으니 지금 1460원일 때 원화를 빌려서 시장에 내다 팔아 달러로 바꾼다. 나중에 원화 가치가 폭락해서 2000원이 되면 그때 헐값에 원화를 달러로 다시 사서 갖고 그 차익을 챙기면 돈 복사가 되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이니 꼬꼬마들 스와프 가지고는 바다에 조약돌 던지는 수준밖에 안 된다. 현찰 많기로 소문난 일본도 하다가 포기한 게 환율방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다. 더 무서운 건 숏 포지션을 잡으면 3달 뒤에 커버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커버가 뭐냐? 원화를 다시 사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가뜩이나 큰손들이 피냄새를 맡고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숏 커버 물량까지 터지면 그야말로 나라 경제가 아작나는 것이다. 환율이 폭등하면 수출 기업이 돈을 벌어서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대기업들은 달러 벌어온 걸 한국에 안 풀고 외국에 묶어두고 있다. 기업들도 원화 들고 있어봤자 곧 있으면 휴지 조각 된다는 걸 아는 것이다. 그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하고 금리를 올려서 원화 가치를 정상으로 돌려야 하지 않겠냐고 물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 아까 말한 그 좀비 건설사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돈줄을 재면 그 건설사들만 죽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까지 줄도산을 하게 된다. 금융사가 망하면 기업들이 돈을 못 빌려서 흑자 부도가 나고 멀쩡한 직장인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 게다가 코앞에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표 떨어질 게 뻔한데 어떤 미친 정치인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겠냐? 답이 없다. 우리는 지금 언젠가 터지는 폭탄 돌리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모든 비극은 2022년에 둔촌 추궁 살리기라는 희대의 삽질에서 시작되었다. 그때 골문 상처를 도려내고 암이 초기일 때 수술을 했어야 했다. 부실 건설사들 다 정리하고 부도 기업들 줄줄이 사탕으로 터지더라도 그때 고름을 짰어야 했다. 그런데 당장 아프다고 진통제만 투여하고 억지로 틀어막으면서 수술을 미루다가 지금은 안말기가 되어버렸다. PF 부실이 일부 정리되었다고 언론에서 떠들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악성 물량들은 여전히 시한폭탄처럼 남아있다. 이 폭탄이 터지는 순간 어떤 트리거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남자들은 각자 도생해라. 그게 유일한 살 길이다.